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저 얘기를 했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밉거나 뭐 그러질 않고 같이 슬펐죠. 그리고 저게 현실이다. 민주화 됐더니 현실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권력은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은 시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을 불러서 밥 먹는 자리에서 화기애애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몸을 낮추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수구 세력을 좀 포섭해야 하고 대통령이 됐으니 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투자를 해야 하고 이제 하는 마당에서 재벌들한테 몸을 낮췄습니다. 뭐 얘가 마음에 드는 광경은 아니지만 뭐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너무 솔직하게 권력은 더 이상 청와대에 있지 않고 시장에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진짜로 그게 뭐냐면 이 민주화가 되고 나서 보니까 대통령은 5년짜리 비정규직이에요. 진짜 권력이란 뭐냐? 내가 손에 쥐고 있다가 벽에 똥칠 할 때까지 쥐고 있다가 숨 넘어갈 때 내 새끼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진짜 권력이더라 이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 세지만 그 5년. 그러니까 관료들은 복지부동하고 시간만 보내다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진짜 권력은 재벌들이었다. 시장에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 재벌들과 언론사주들의 권력이 이제 확 부상이 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이제 이렇게 몸을 낮춰서 청와대도 부른 것도 아니고 그 앞에 민속촌인가? 토속촌이라는 삼계탕집에서 불러서 삼계탕을 먹으면서 이제 하여튼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 때는 이건희를 비롯하여 여러 재벌들이 왔어요. 그 다음번에 삼계탕집에서 불렀는데 재벌들이 안 왔어요.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우스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부르고 삼계탕 집에서 부르고 그 다음에 삼계탕 집에서 또 불렀더니 안 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 졌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이 그래도 노동자들의 처지를 가장 잘 알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뭔가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고 노동계에서는 기대가 컸는데 신자유주의를 답습하고 재벌들에게 저렇게 몸을 낮추니까 좀 쓸쓸한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는데, 자, 탄핵의 정서를 알아야 돼요.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 하고 2002년 4월쯤에 얘기했을 때 노무현 하면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무현이 실제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수구세력 입장에서는 가령 김대중한테 진 거는 모멸감을 갖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26년 동안 대통령 후보였고 대한민국에 김대중이 대통령들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컨대 김근태한테 졌다 하면은 수구세력의 모멸감 갖지 않아요. 김근태 케이스 마크니까. 그런데 노무현은 전 듣보잡 갑툭튀 아니에요. 저런 진짜 경멸해 맞지 않던 대통령감도 아니라고 생각하던 저거한테 졌으니까. 그것도 IMF 같은 외환위기도 없었고 DJP 연합도 없었고 오히려 정몽준이가 단일화 깨고 나온 그런 필승의 구도라고 생각한 데서 절치부심 5년 정권을 내줬다가 인전 되찾아야 돼, 되찾을 거야 하고 되찾는다고 다 기대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노무현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 충격이 김대중한테 졌을 때는 납득을 했어요. 질만하다고 생각했어. 자기 수구 꼴통들의 나쁜 머리로 생각해봐도 나라 망했잖아요. DJP 연합이 있었잖아요. 이인재가 500만 표 갖고 갔잖아요. 김현철이가 난리 쳤잖아요. 거기다 이해창 아들 병익비리 있었잖아요. 한 가지만 해도 정권이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요인이 대여섯 가지가 모여갖고 겨우 39만 표 차이가 났으니까 나쁜 머리로도 납득이 됐어요. 그러고 5년 뒤에 찾아오면 된다. JP가 들어가 있으니까 JP가 적당히 잘 관리하다가 5년 뒤에 찾아오면 되지 뭐. 우리가 32년 군사독재 너무 많이 했나 봐. 이게 살짝 이렇게 열어주고 했다가 이제 찾아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정권을 회수하려고, 인수가 아니죠. 회수. 정권을 회수하려고 갖고
막판에 정몽준이가 빵 터트리는 바람에 이건 필승 구도라고 두 다리 쭉 뻗고 졌죠. 룰루랄라 기분 좋게 졌습니다. 근데 그때 노무현 지지자들은 아마 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때가 통신량이 확 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성 노무현 지지자들이 아는 사람, 그 중에서 누구냐면은 권영길 찍을 것 같은 사람들. 권영길이 예상보다 표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100만 표가 나왔지만, 진보 정당을 찍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나는 무조건 민주노동당 찍을게. 오늘은 또는 내일은 너 노무현 찍어주사. 정말 읍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노무현 열성 지지자들은 다 그렇게 읍소를 해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날 역전을 했잖아요. 오전까지는 출구조사에서 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오후에 젊은이들이 또 이제 왕창 SNS 날리고 뭐 해갖고 그 오후 한 2시, 3시쯤에 역전이 됐다고들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무현한테 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간신히 5년 참고 이제 밥 먹어야지 들어갔는데 밖에 나가서 5년 더 기다리려고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 조희연 선생의 어려운 문자로 표현하면 수구 세력의 능동화. 더 이상 못 참겠다 꾀꼬리 하면서 이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대로는 못 간다. 노무현 끌어내리자. 노무현 끌어내리자가 노무현 당선됐을 때부터 나온 거예요. 탄핵이라는 구체적인 방식은 취임하자마자 나왔지만, 노무현 그 선거에서 지자마자 정말 선거 불복이죠. 이렇게는 못 간다. 그 다음에, 이대로 5년 가면은, 우리 정권 못 찾는다. 인터넷은 그때만 해도 인터넷을 젊은이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인터넷판이 완전히 바뀌고 유튜브판도 완전히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그 2002년도에는 선거에서 왜 졌냐. 이거 젊은 애들 인터넷에 졌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댓글 부대도 연구하고 뭐 이제 각종 그런 걸 만들고 그때는 조갑제가 이제 깃발을 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젊은 놈들이 노무현 찍었으니까 젊은 놈들한테 용돈 주지 마라. 이게 지시사항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탄핵 얘기가 조갑제 사이트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빨리 탄핵 얘기가 나온 대통령인데, 보통 취임 초기에는 허니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무현이 허니문이 없어요, 허니문이. 허니문이 전혀 없이 취임하고 2주일 만에 무슨 탄핵할 만한 잘못을 저지를 시간도 없이 탄핵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탄핵을 실행을 한 거예요. 그 탄핵이 드는 과정이 그냥 예컨대 그 대북송금 특검 같은 게 없었으면 민주당이 탄핵에 가세하지 않았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두 가지 수구 세력의 전역을 재정비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송두일 교수 사건. 저 송두일 교수 사건은 제가 따로 한번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경계도시라는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저 다큐멘터리는 정말 이상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경계도시 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어요. 그때는 저도 송두일 교수가 당원인 줄 몰랐었으니까. 그런데 송두일 교수가 당원인 게 밝혀졌잖아요. 남북이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노동 당원인 사람이 어떻게 경계인입니까? 한쪽에 들어간, 완전히 완벽하게 한쪽에다가 몸을 깊숙이 담근 거죠. 살짝 걸친 것도 아니고 몸을 깊숙이 담긴 거죠. 더군다나 송두일 선생이 뭐 물리학자입니까? 화학자입니까? 자연과학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철학자잖아요. 정치 사상을 다루는 분인데, 당원 원수와 가입이라는 게 무슨 어디 애들 뭐 경품에 응모하는 거 아니라는 것, 입당 원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아는 사람이 그걸 잊어버렸을 리도 없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은 뭐냐면 외국에 30년 있었으니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0년 동안 안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한 5년, 6년 정도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해결돼서 들어와도 된다고 했는데, 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안 나올 것 같아서 학위는 끝내고 들어가자. 뭐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뭐 거의 10년을 있었어요. 한 달 조금 빠지는 10년쯤 있었는데 10년 있는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막상 논문 이제 다 거진 끝나고 귀국 날짜 받아놓고 나니까 이거는 하루에 2배씩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생각나지도 않았었던 그 어릴 때 살던 동네 뒷골목은 어떻게 됐을까가 갑자기 궁금해지고 맛있게 먹던 냉면집은 어떻게 됐을까. 또 오랫동안 잊어버렸었던 옛날 친구들도 갑자기 보고 싶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말도 못하게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내가 송주일 선생이 인간적으로 저분은 30년 있었으니까 나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자 말자 뭐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그 고향 제주 분이죠. 고향 그 푸른 바다가 그리웠을까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죠. 당원이었었으면은.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국정원 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이대문군 국정원 욕을 못해요. 국정원이 뭐 미리 얘기를 했어. 송주일 교수는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자기네가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체포영장까지 발부해 줬습니다.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그때 국정원 고영구 변호사가 원장이었던 시절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국정원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나 뭐 나 친한 선배들이었지만 하여튼 그 얘기를 하자면 또 이제 다른 얘기까지 너무 길어지는데 두려운 거예요. 강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정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데 송주일 교수도 괜찮다 하면서 끌고 들어왔고 본인도 가고 싶었으니까 들어왔는데 그래서 잘못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당원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들어왔어야 돼요. 안 들어오거나 들어올 거면은 나 옛날에 당원이었어. 그러고 들어왔었으면은 우리가 그걸 갖고 싸우면 돼요. 아니 제 박사 논문이 김일성이잖아요. 김일성도 옹호했는데 김일성이 만든 당에 잠깐 가입한 거 그걸 못 써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저때 왜 대응이 꼬였냐 하면은 진보 진영이 대응이 꼬인 거 맞아요. 그리고 저 경계도시는 그거를 물고 늘어졌어요. 근데 진보 진영이 초기 대응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었지만 수습해서 대응은 난 잘했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이 국가보안법으로 걸린 사람이 송주일만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싸워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송주일 교수는 난 그 점에서는 뭐 학문적 업적 뭐 그런 거는 다 훌륭하고 그거는 나의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 점에서는 존경해요. 그런데 귀국하는 이 지점에서는 당에 가입했다는 걸 얘기 안 하고 들어온 건 정말 큰 잘못을 한 겁니다. 한국의 분단 체제를 너무 가볍게 본 거예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보면은 조선노동당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들이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조작간첩이 되는 게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인데 분단 현실을 다뤘다는 분이 분단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고 당원에 가입한 걸 몰랐다고요? 아니 국정원이 밥 먹고 놉니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내막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밝히고 들어왔었으면은 차라리 그걸로 싸우면 되는데 사람들은 나 입당한 적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입당 안 한 걸로 알고 준비를 했죠. 그런데 덜컥 잡혀가서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게 아니라 초기에는 부인했다가 다시 인해버렸죠. 조선노동당 입당한 것도 맞다. 정치국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은 것도 맞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응이 왜 꼬였냐면은 권투인 줄 알고 링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정격 투기였네. 그러면은 초기에 어떻게 해서 그 황당하게 그냥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대응을 잘 했어요. 그래서 송주일 교수는 송주일 교수가 나중에 무죄 받은 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고 뭐 이제 이렇게 돼서 무죄 받은 거지. 그 사실이 그게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은 거기서 송주일에 대해서는 싸울 만큼 싸웠어요. 싸울 만큼 싸운 겁니다. 근데 그 송주일 교수가 그 점은
너무 우리나라 국정원을 우습게 본 거예요. 뭐 그게 송도일 교수의 판단착오인지 옆에서 바람 넣은 그 선배들의 그 잘못인지 뭐 그거는 별도로 논해야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건이 흐트러져 있던 수구 진영을 결집시켜준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강정구 선생님 사건. 이제 송도일 교수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습니다만 강정구 선생님은 저하고 아주 가깝죠. 아주 가깝고 제가 아주 존경하고 또 강 선생님도 저를 이뻐하고 지금도 이제 뭐 가끔씩 전화해서 이제 뵙고 그러는데 이 메가더 장군 문제 그게 터졌어요. 근데 사실 메가더 얘기는 제가 먼저 썼습니다. 한겨레 21에 메가더가 은인이라고 써서 이제 저게 또 나름 제법 그 화제가 됐었던 글인데 그래서 남의 나라 장수 동상이 서 있는 나라 그래서 그거를 비판을 하고 조롱을 했죠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저 동상이 뭐 서 있는 거 당연히 동상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애는데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저거는 우리가 없애자고 할 게 아니다. 우파들이 창피해서 없애게. 그래서 뭐 메가더 공원에서 뭐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인천에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잖아요. 거기는 메가더 동상에 뭐 서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자유공원에 거기 서 있는 건 아니죠. 거기가 또 우리 임시정부 발상지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강정구 선생님은 메가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자. 뭐 이제 이런 기준으로 나가니까 그게 철거도 안 되고 오히려 문제만 커지고 엊그제 보니까 황교안이가 인천 가서 저 동상에 참배하고 헌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 이거 언제 갔지 하면서 이제 찾아왔는데 하여튼 이런 사건이 이게 이제 수구 세력들이 결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국가보안법이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저거 폐지시켜야 할 법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전열을 정비해서 2004년도에 이제 탁 붙었을 때 폐지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죠. 근데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핵이 기습 가결이 되는데